신부님, 우리 신부님. 2부 그 밖의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풀민의 마이너스 번개계. 돈 까밀로가 성당에서 기르는 경공으로 이 소설 내에 유서 깊은 장기 출연 동물. 순종이라 하지만 확실히 무슨 종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머리가 좋아서 번개가 따르는 자는 돈 까밀로와 빼뽀네 뿐이다. 수십만 리라를 호가하는 엄청 비싼 사냥개라 원래는 돈 까밀로가 키울 만한 것이 못 되었지만 어찌어찌 돈 까밀로 손에 들어온다. 원래 주인의 성격이 무척 좋지 않아 개가 도망쳤다가 돈 까밀로를 만난 것. 사냥이라면 환장하는 돈 까밀로는 1급 사냥개인 번개를 엄청나게 탐내고 좋아했지만 성격상 차마 빼돌리진 못하고 주인을 찾아준다. 주인이 찾아갔는데도 이번이나 도망쳐서 자신에게 잘해준 돈 까밀로에게 돌아오고 그 와중에 빼뽀네와도 함께 사냥을 다녀온다. 마지막으로 되찾으러 왔을 때에는 돈 까밀로는 빼뽀네에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사려고 했으나 주인이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자 개는 주인의 손을 물었고 주인은 화가 난 나머지 개에게 총까지 쏘았다. 다행히 비껴 맞아서 엉덩이만 스쳤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그 광경을 본 돈 까밀로는 허둥지둥 개를 데려가 치료해주고 빼뽀네는 차를 타고 도망치는 그의 뒤를 쫓아서 차를 세운 뒤 끌어내서 총은 분질러버리고 따귀를 흠씬 때려준다. 이 일로 인해 빼뽀네도 절반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 번개가 사냥길에 뒤따르는 상대가 돈 까밀로와 빼뽀네 둘뿐이라는 걸 생각하면 깨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는 듯 까밀로와 빼뽀네 외에도 따르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사냥을 좋아하는 피노란 소년이었다. 그러나 피노는 안타깝게도 밀렵을 하다가 숲지기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고 번개는 그 사건의 범인을 직접 스토킹하여 자수하게 만들었다. 스미르쪼와도 친하다. 스미르쪼가 번개를 팔아버리면 번개가 도망쳐 나와 돈을 버는 사기를 칠 정도. 심지어 사기친 대가로 자기 목살코기 요리를 꼬박꼬박 요구하기까지 하는 똑똑한 경공. 창고 지키라고 시켰더니 집에서 도망 나온 빼뽀네의 아들을 몰래 들여보내주는 등 은근슬쩍 공산당 쪽 사람들이랑 죽이 잘 맞는 걸 보면 주인이랑 똑같다. 돈 까밀로는 이 개를 자기 눈알만큼이나 아껴서 빼뽀네가 놀리려고 온 몸에 빨간 칠을 했을 때는 충격받아 알아뒀더니 차라리 자신을 공격하지 천둥이를 괴롭힌 저열한 행위에 대한 분노와 낙심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기까지 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병원에 실려가서 의사들에게 오늘 내일 한다는 처방까지 받는다. 결국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온 돈 까밀로에게 천둥이에게서 빨간색을 싹 지웠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 돈 까밀로는 이제 자네들에게서 빨간색을 지워내면 되겠구만이라고 대답하기도 한다. 2. 피노바시. 돈 까밀로의 사냥개인 번개가 주인과 빼뽀네 외에도 잘 따랐던 소년. 몸이 약하지만 사냥을 하면서 점차 건강해졌고 특유의 휘파람을 잘 불어서 번개가 그의 휘파람만 들으면 바로 따라왔을 정도로 번개가 좋아하는 소년이었다. 마을 내에서도 모든 사람들과 친했던 소년이지만 주인 있는 숲에서 밀렵을 하다가 숲지기 중 한 사람이 안개 속에서 마구 쏘아댄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유명한 사냥꾼이던 조상들과 아버지가 총기호 발사고로 사망했던 터라 돈 까밀로와 빼뽀네 등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더해졌고 그를 잘 따르던 번개는 피노가 죽자 슬피 울다가 주인이 달래주어서야 겨우 진정했고 피노를 죽인 숲지기를 찾아서 그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짖었으며 이에 질린 숲지기가 자신이 피노를 죽였다고 경찰을 찾아가 자수하였다. 사망 이후에도 가끔씩 번개가 우뚝 서서 뭔가에 귀를 기울일 때면 그 휘파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고 한다. 생전에 즐겨 쓰던 소총은 전장식 머스킷인 듯 아버지가 쓰던 소총은 돈 까밀로가 이어받았고 오발사고로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소총을 사주지 않아 증조부가 쓰던 총을 어디선가 찾아냈었다. 시대 배경상 아마 100년도 더 된 총임에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상태로 관리했다고 하니 신동은 신동이다. 딱 한 번 돈 까밀로의 사냥에 막무가내로 동행했을 때 돈 까밀로가 심란해하는 사이 아버지의 총을 쏴서 새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는데 고의는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죽인 총을 들고 즐거워하는 아들을 보고 돈 까밀로는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섬뜩함을 느꼈다. 3. 주교. 돈 까밀로의 직속상관격인 교구장 주교. 돈 까밀로에 비해 한 줌도 안 될 것 같은 덩치에 머리가 새하얗고 온화한 성직자이지만 돈 까밀로는 설설 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여우 같은 영감님이지만
사고를 계속 치는 돈 까밀로를 계속 용서해주는 대인배기도 하다. 돈 까밀로네 본당을 3억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빼뽀네가 진입을 저지하려 마을 진입로에 하수도 공사를 핑계로 홀을 파서 못 들어가게 막자 돈 까밀로의 호소로 주민들이 시위해서 홀을 메우는 대신 마을 내 공산당원들에게 이번 사건의 주동자 되는 자가 우리 마을에 손님으로 온답니다 하면서 품위 있는 무관심을 계획해 방문 당일 인근 마을에서까지 수백 명의 제식, 붉은 스카프를 두른 공산당 행동부대를 동원해 주교를 맞이하려 마을 광장에서 기다리던 신자들을 몰아내고 마을을 점령한 뒤 주교가 오거나 말거나 진입로에 서서 주교 일행을 투명인간 취급했는데 주교가 이걸 대번에 눈치채고는 그냥 차에서 내려서 걸어 마을로 들어갔다. 주교가 살기등등한 공산당원 수백 명이 모여있는 마을에 곁에서 모시려던 운전기사마저 물린 채 털레털레 걸어 들어오자 혹여나 돌발 행동을 하는 당원이 있을까? 우려한 빼뽀네가 스스로 주교의 안내역으로 나서는 바람에 품이 있는 무관심은 초장부터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았다. 카톨릭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친 젊은 당원을 걷어차버리는 것은 덤. 결국 공산당의 과격한 플랜카드를 보고 주교가 뜻을 묻자 진땀을 흘리면서 사실 정치라는 게라면서 해명하고 주교는 빼뽀네와 죽을 맞춰주기도 한다. 게다가 빼뽀네가 지나가는 말로 인민의 집 31도 구경해 보시렵니까? 라고 하자 흔쾌히 수락하여서 천주교 주교가 공산당 본부를 방문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원작에서는 그래도 시설을 둘러보며 매우 괜찮은 시설이로군 하고 칭찬하는 걸로 끝나는데 영화 페르난델 버전에서는 사람들이 잔뜩 모인 집회장으로 들어가서 대중들에게 축사까지 한다. 이에 공산당원들은 충격을 먹었다. 이후에도 돈 까밀로가 너무 큰 사고를 쳤을 때 적절히 처분을 내린다. 보통 머리 좀 식히라고 다른 임지로 잠시 보내버리는 편. 주교가 나이와 병으로 위독할 때 돈 까밀로의 반응을 보면 주교는 돈 까밀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상사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건에 해당하는 돈 까밀로 러시아 가다에서 주교가 돈 까밀로 신부를 추기경으로 추천해야 할 지경이라고 감탄하면서 작품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4. 경찰서장 바사마을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 그러나 실상은 돈 까밀로와 빼뽀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불쌍한 인물이다. 주로 하는 일은 돈 까밀로와 공산당 당원들이 패싸움을 벌이거나 난동을 피울 때 불이 나게 달려와서 중재하고 수습하는 역. 난동을 피운 황소에 들이받쳐 죽을 뻔했으나 기관총을 몰래 감추고 있던 빼뽀네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난 적도 있다. 5. 스필레티 빼뽀네와 돈 까밀로의 동창이자 바사마을의 기독교 민주당 대표 크리스티나 선생의 회상에 의하면 학창시절부터 우수한 성적을 보여준 모범생이었다. 돈 까밀로만큼은 아니지만 빼뽀네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익에 따라 화합하기도 한다. 6. 바르키니 바사마을에서 유일한 인쇄소를 경영하는 노인. 사실은 돈 카밀로의 충실한 정보통이자 프락치이다. 빼뽀네가 읍장으로 성명서나 공문을 내면 필연적으로 바르키니의 인쇄소를 거쳐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돈 까밀로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내용을 고자질하거나 빼뽀네의 엉망진창인 문법이나 맞춤법 섞인 문서를 들고 와 흉을 보곤 한다. 빼뽀네도 이 사실을 아는지 그 노인네는 자기가 글을 틀려도 고쳐주기는커녕 망신 줄 생각으로 보란듯이 인쇄할 사람이라고 욕할 정도. 7. 머리 없는 남자의 유령. 먼 옛날 벽돌는 강도단의 일원이었는데 우연히 손이 잡혀 꼼짝 못하자 같은 편에게 목은 잘려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됐고 남은 몸만 검은 돌 밑에 묻힌 남자의 유령이다. 돈 까밀로가 미사 시간에 이 이야기를 말하며 애둘러 공산주의자들을 비난하였지만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 남자의 유령을 목격하기 시작한 것. 참고로 나름 듀라안이라고 뭔가 타고 나오기는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나온다. 결국 이것을 마을 사람들이 소문이 소문을 낳는 집단 무의식으로 생각한 돈 까밀로와 빼뽀네가 적당한 해고를 대신 구해 검은 돌 밑에 묻어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건이 해결되었음을 선언하려고 한다. 늦은 밤까지 모의를 끝내고 폭풍이 치는 밤길을 같이 가던 돈 까밀로와 빼뽀네 앞에 유령이 나타난다. 유령은 폭풍에 의해 쓰러져가는 나무 밑을 가리켰다 사라지고 거기를 파보니 신원 미상의 해골이 나와 검은 돌 밑에 묻어주는 걸로 끝났다.
8. 권투 선수. 마을의 권투 시합에 초청받아온 읍내 대표 선수. 돈 까밀로는 권투는 이웃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불경한 스포츠라며 불참했지만 어쨌든 공산당 대표 선수가 상당히 선전을 하여 분위기가 한참 오르고 있었는데 심판이 보지 않는 틈을 타 로블로를 가해 공산당 선수를 쓰러뜨리자 분노한 빼뽀네가 링에 올라가 복수전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흥분해 제정신이 아니던 빼뽀네를 한 방에 날려버렸다. 빼뽀네가 뚝심을 온 마을 제의를 자부하고 있었던지라 마을 사람들의 충격이 컸다. 그러나 직후 난입한 우비용 코트를 입은 정체불명의 수염쟁이에게 분노의 KO 펀치를 맞고 뻗었다. 예수는 그날 밤 돈 까밀로에게 사제관 다락방에 펀치볼이라는 게 있던데 그게 뭐냐? 생각났는데 비폭력적인 취미는 어떨까? 신부가 그리 야생마 같더냐라고 슬쩍 갈궜다. 그래도 잘 살펴보면 예수는 웃으면서 한 대화인데 주먹을 휘두른 돈 까밀로 신부는 당사자가 당사자라 어물거리면서 쫄아 있었다. 9. 젊은 화가. 바사마을에 수채화를 그리러 왔다. 체류비가 없어서 돈 까밀로의 본당에 한 달 동안 묵는 대가로 성당의 벽에 성모 마리아를 프레스코화로 그렸다. 문제는 이 화가가 성모 마리아의 모델로 삼은 게 들꺼. 주막 주인장의 딸인 셀레스티나라는 극성 공산당원 처녀의 얼굴을 모델로 했다는 점. 물론 화가는 그걸 몰랐지만 셀레스티나는 화가가 마음에 들어서 일하는 자신을 화가가 그리는 것을 용납해줬지만 성당에 그려질 성화의 바탕 그림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완성된 작품은 대단히 훌륭했지만 성화를 본 이웃 본당 신부들조차 모델만. 그 기집애가 아니라면 성모님에 어울린다고 말할 정도였다. 돈 까밀로는 절대 동료들에게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을 듣고 성당으로 쳐들어온 셀레스티나는 화가와 돈 까밀로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성당 홍보에 썼다고 비난하며 당장 그림을 지우라고 외친다. 이에 열받은 돈 까밀로는 너 같은 빨갱이 욕쟁이 계집애가 이 그림과 닮았다고. 닮지도 않았지만 그런 소리 들을 바엔 지워버리겠다. 라고 외치며 가려뒀던 천을 걷는다. 그 순간 성화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셀레스티나는 화가가 성모의 모습을 보았던 그 표정으로 바뀌고 돈 까밀로에게 성화를 지우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 결국 공산당을 탈퇴하여 화가와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여담으로 돈 까밀로는 그 두 사람이 결혼하는 날에 성당의 벽화를 공개했다. 이런저런 뒷말이 나올까봐 노심초사하며 걱정했지만 웬걸? 다행히도 그런 말은 없었다. 정작 결혼식에 온 사람들은 그림과 셀레스티나가 닮기는 뭘 닮아. 하나도 안 닮았네? 제가 저렇게 예쁘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 말하며 대인배스럽게 그냥 넘어갔다고. 10. 셀레스티나. 들껑 주막집 주인의 딸로 극성 공산당원이었다. 젊은 화가가 자신의 얼굴로 성모 마리아를 그렸다는 걸 알자 빡쳤으나 당장 그 그림을 지우라고 펄펄 뛰다가 돈 까밀로가 너랑 하나도 안 닮았어 하면서 그 그림을 보여주자. 보고 나서 감화되어 제발 지우지 말라며 성당을 뛰쳐나가더니 공산당을 탈퇴했다. 11. 기젤라 또는 지젤라. 여맹위원장. 그야말로 극렬분자여서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싸돌아다닌다. 바람에 치마가 날려도 태연자약하게 우리 프롤레타리아는 감출 게 없으니 엉덩이를 홀랑 내보여도 부끄러울 게 없다고 큰 소리를 치다가 복면의 괴한에게 납치되어서 꽁꽁 묶인 뒤 엉덩이에 붉은 페인트가 발리는 테러를 당했다. 범인을 잡지 못한 빼뽀네가 총파업을 지시했지만 돈 카밀로의 설득으로 포기한다. 사실은 엉덩이에 붉은 색칠을 한 사람은 그간 손수 집안일을 하며 속으로만 분노를 삭혀오던 남편이 범인이었고 돈 까밀로도 기젤라의 머리에 자루를 씌우고 남편에게 넘겨준 공범이었다. 그 후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날뛰다가 결국 참다 못해 폭발해버린 남편에게 뼈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맞고 여맹위원장도 사임하게 된다. 문병훈 빼뽀네가 우리 당은 당신이 필요하니 몸조리 잘 하시오라고 하자 남편도 내가 잘 돌볼 터이니 걱정 마시오. 나도 저 여자가 꼭 필요하니까 라고 답했다. 사실 기젤라가 나오는 에피소드는 시대가 시대라 집안일 여자가 해야 한다는 마초이즘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페인트 칠 에피소드에서도 기젤라의 남편에게 보복하려던 빼뽀네가 기젤라 남편의 하소연을 듣고 평소 초라한 행색으로 집안일을 하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무 말도 못한다. 12. 마르코와 줄리에타.
줄리에타는 브루스코의 딸이고 마르코는 그런 줄리에타의 남자친구다. 정확히 말하면 남자 사람 친구 정도에 가까웠었다. 둘 다 열성적인 극렬 공산단원으로 이들 기준으로는 아버지 브루스코나 빼뽀네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 브루스코의 아내는 마르코를 사위 후보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연애 결혼 얘기는 개뿔 공산주의에 대한 정치 토론만 하는 걸 보고 대먹지 못한 놈이라며 관심을 끊는다. 소련에서 미국에게 지지 않으려고 주최하는 수영복 미인 대회에 줄리에타는 출전하려 했으나 그제서야 질투심이인 마르코는 공산당이 주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극구 반대하며 수영복을 찢어버리기까지 한다. 물론 줄리에타는 지지 않고 너도 똑같은 고리타분한 옛날 남자구나. 아예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나가야겠어. 라고 맞선다. 이에 격분한 마르코는 난 마누라를 쇼윈도에 전시해놓고 시시덕거리는 벨도 없는 놈팡이가 아냐. 라고 외치며 방에 놓여있던 가위를 치켜들고 이를 흉기로 생각한 줄리에타는 잠깐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잠시 후 깨어난 줄리에타는 자신의 머리가 싹둑 잘려있는 걸 발견한다. 다음날 소문을 듣고 온 줄리에타의 친구는 그냥 도시로 여행을 떠나라고 충고했지만 줄리에타는 오히려 그냥 민머리를 드러내고 마을 사람들이 오가는 다리에 앉아있는다. 그녀를 찾아온 마르코는 차라리 나를 총으로 쏴라. 고 한탄하고 줄리에타는 총으로 쏴? 널 죽이면 이런 꼬라지를 한 여자와 당장 결혼해줄 얼간이를 어디서 찾아? 하면서 결국 마르코와 결혼한다. 참고로 결혼식장에서는 머리를 아주 남자처럼 손질한 데다가 신사복 정장까지 입고 나타난 바람에 혼인성사 집전을 맡은 돈 까밀로가 당황해서 누가 신랑이고 신부지? 라고 할 정도. 그제야 베일을 덮어쓴다. 참고로 브루스코는 마르코가 자기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걸 숨어서 다 보고 있으면서도 놔뒀고 보라고. 아주 괜찮은 녀석이잖아? 라고 같이 엿보고 있던 아내에게 말했다. 13. 델칸토네. 바사 마을과 사이가 좋지 않은 옆 마을인 까살리노 38 출신 사람으로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양친이 죽게 되자 39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크게 성공한 뒤 고향으로 돌아와 복지 사업을 하려 했다. 하지만 공산주의 운동에 완전히 물든 고향 마을에 크게 실망하고 돈 까밀로를 찾아와 부모님의 묘지를 이곳으로 이장하겠다면서 복지 사업에 쓰려던 돈 5억 리라를 도로 가지고 돌아가겠다고 한다. 여기에 유혹받은 돈 까밀로는 빼뽀네를 반공주의자 읍장으로 위장시켜서 바사 마을에서 그 사업을 추진시키려 했다. 처음에는 빼뽀네도 화내면서 거절했으나 결국 5억 리라라는 돈의 가치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자 어쩔 수 없이 넘어오게 된다. 이후 깐토네와의 자리에서 깐토네가 공산당을 실컷 욕하고 이에 마지못해 동의하는 빼뽀네의 모습을 보고 결국 돈 까밀로가 이 동네도 공산당 속을 맞다고 모두 고백하고 만다. 이에 깐토네는 자기를 속이려 든 거냐고 묻자 빼뽀네가 나서서 우리 마을을 위해 자진해서 나선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면 두껍이라도 삼킬 각오가 되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자신을 속이려 했던 돈 까밀로와 읍장 빼뽀네의 처절하리만큼 열심인 행동 그리고 이어서 빼뽀네가 보여준 카드 한 뭉치를 통째로 찢어버리는 완력에 오히려 감탄한 깐토네는 그대로 바사 마을의 사업을 추진해버린다. 깐토네의 마지막 말은 미국 사업가들은 투자하기 전에 그 지역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즉 바사 마을도 공산당이 장악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산당 놈들은 싫지만 그래도 역시 까살리노 놈들이 죄다 화병으로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도 컸다. 14. 로마뇰로. 나이가 지긋한 부자 노인으로 자신의 장례식을 성당이 아닌 도시. 사람들처럼 악단 끌고 치르는 민간 장례식으로 거행하고 싶다고 주장해 돈 까밀로와 마찰을 빚는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뇰로처럼 민간 장례식을 치르고 싶었던 옆 마을 로쏘라는 사람이 죽어 생전의 뜻대로 민간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 마찰을 끄는 말들이 성당 앞에서 멈춰버리고 온갖 채찍질을 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사건이 생긴다. 이 일로 불안감이 생긴 로마뇰로는 빼뽀네를 찾아가 돈은 다 내가 지원할 테니 자기 장례식에는 저런 일이 생기지 않게 최고급 연구차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후 로마뇰로도 죽어 장례식을 치르는데 연구차도 어디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성당 앞에서 멈춰버린다. 보다 못한 돈 까밀로가 종을 울리며 저들을 용서하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그제서야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5. 떠돌이 세일즈맨.
자동차가 고장나서 빼보네의 정비공장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그 세일즈맨의 정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빼보네가 소속된 정비부대의 지휘관이었던 대위였다. 동부전선에 파견되어 무공훈장까지 받았으나 부상으로 한쪽 팔을 못 쓰는 장애를 입고 후방부대로 전출된 사람이었다. 대위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인 빼보네를 신병 다루듯 했었기 때문에 빼보네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고 수리를 맡기고 싸구려 호텔에 들어간 뒤 낡은 차와 변변치 못한 행색을 속으로 비웃으며 복수의 기회가 왔다고 기뻐한다. 하지만 사실 그 대위는 이탈리아의 항복으로 독일군에게 이탈리아군이 무장해제 뒤 억류될 때 탈출하는 빼보네를 구해주기도 했다. 독일군이 전차로 주둔지에 밀고 들어오자 혼자서 맨몸으로 전차를 막아섰고 그 사이에 빼보네 일행은 주랭랑. 독일군도 이에 질려서 대위에게 정중하게 대해줘 잡힌 뒤에 탈없이 포로 수용소로 이송될 수 있었다. 애물단지 같은 일은 빨리 해치워버리겠다며 밤을 새워 수리를 한 빼보네에게 결국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수리비 청구서를 받고 마을을 떠나는데 자동차가 고장나기 전보다 더 쌩쌩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 빼보네는 마지막에 대위가 떠나면서 수고했네, 상사라고 건네는 인사말에 자신의 군생활이 보답받은 듯한 충만감을 느끼고 그에게 경례한다. 대위는 그 망나니는 분명히 상병이었는데 왜 내가 상사라고 불러주었을까? 라고 궁금해하며 돌아간다. 여기까지 이탈리아 문학 신부님, 우리 신부님 작품 2부를 알아보았습니다. 3부에서 그 밖의 인물들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